나는 가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현금을 뽑아서 집에 숨겨두면 세금을 피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해서 장롱 밑이나 개인 금고에 넣어두면 국세청이 모를 거라고 믿는 거죠. 실제로 주변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어떤 분들은 심지어 금융기관 상담을 받으면서도 차라리 현금으로 인출해서 금고에 보관하세요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금이면 기록이 남지 않으니까 안전하다. 계좌에 있지 않으면 추적하기 어렵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이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는 것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습니다. 이것은 불법도 아니고 탈세도 아닙니다. 그냥 내 돈을 내가 찾는 것뿐이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집에 가져와서 장롱 밑에 넣어두든 금고에 보관하든 그것 역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현금을 좋아합니다. 카드보다 현금이 편한 분들도 많습니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 중에는 여전히 현금 사용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죠. 또 그 돈을 가지고 백화점에서 쓰든 식당에서 쓰든 그것 역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비 방식은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언제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는 그 돈을 자녀에게 주거나 상속하면서 신고하지 않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현금을 계속 인출해서 집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자녀에게 몰래 줍니다. 그런데 증여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00만 원 이상만 안 뽑으면 괜찮다. 왜냐하면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인출은 금융정보분석권, 즉 FIU에 보고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일부러 1,000만 원 이하로 나눠서 인출하라고 조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현금 인출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현금을 뽑았다고 해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현금을 뽑아서 집에 숨겨놨다 그 자체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설령 국세청이 그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 그 돈이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라면 과세할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누구에게 준 것도 아니고 상속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신 뒤 상속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인은 상속 재산을 신고해야 합니다. 보통 부동산, 예금, 주식 같은 것들은 다 신고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님이 10년 동안 내게 준 용돈까지 다 신고해야 하나?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 100만 원씩 용돈을 줬다고 합시다. 그걸 전부 다 따져서 세무 신고를 해야 할까요? 이걸 하나하나 조사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무 공무원이 10년 동안의 돈 흐름을 다 확인해야 합니다. 50만 원 준 이유는 뭐냐? 100만 원 준 이유는 뭐냐? 생활비냐? 증여냐? 이렇게 물어보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모든 것을 그렇게 조사하지는 않습니다. 행정적으로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관리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FIU 보고 제도가 있습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 거래가 발생하면은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은 보고 대상이 됩니다. 요즘 사회에서 현금을 대량으로 사용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경조사비 같은 것을 현금으로 많이 냈지만 요즘은 그것도 대부분 계좌 이체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하면 왜 현금이 필요한가라는 의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그 정보를 FIU에 보고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고됐다고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데이터가 쌓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나중에 세무조사할 때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망했습니다. 그 사람의 상속 재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FIU 자료를 확인합니다. 이 사람이 생전에 현금을 얼마나 인출했는가, 어디에 사용했는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제도가 등장합니다. 바로 추정상속재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간단히 말해서 이런 것입니다. 사망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했다면 그 돈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시기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을 인출했다면 상속인이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밝혀야 합니다. 또는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을 인출했을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소명 의무가 생깁니다. 아버지가 이 돈을 어디에 썼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합니다. 만약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돈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상속된 것이다.
그리고 상속재산으로 추정해서 과세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카지노에 가서 돈을 다 잃었다고 합시다. 2년 동안 10억을 인출해서 다 잃었습니다. 그런데 상속인이 그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돈은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 그리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면 자녀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합니다. 받지도 않은 상속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현금이라는 것은 편리하지만 흔적이 남지 않는 만큼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이 발생하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현금 흐름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실제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특히 상속 문제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중에서도 현금과 관련된 이야기는 항상 등장합니다. 예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평생 모은 돈을 은행에 두지 않고 조금씩 인출해서 집안의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가족들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금고의 비밀번호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 한 명에게만 알려주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믿는 자식에게만 알려주면 된다. 나중에 그 아이가 알아서 가족들과 나눌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장례가 끝나면 상속 절차가 시작됩니다. 상속인들이 모여 재산을 정리해야 합니다. 부동산, 예금, 보험, 주식 이런 것들은 대부분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이 쉽습니다. 문제는 현금입니다. 집 안 어딘가에 금고가 있고 그 안에 현금이 들어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모든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금고를 열어서 금액을 확인하고 상속 재산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사람만 알고 있는 경우입니다. 비밀번호를 알고 있는 자녀 한 명이 금고를 열어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 큰 금액의 현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순간 선택의 갈림길이 생깁니다.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말할 것인가? 아니면 혼자 알고 있을 것인가? 만약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미 기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생전에 큰 금액의 현금을 인출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속조사 과정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현금은 어디에 사용됐습니까? 그런데 상속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모릅니다. 이렇게 되면은 세무서는 그 돈을 추정상속 재산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상속세 연대 납부 의무입니다. 상속세는 상속받은 지분에 따라 나눠서 부담합니다. 하지만 세금을 내는 책임은 상속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10억 원을 현금으로 인출했다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 돈을 집 안금고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상속 신고를 할 때 아무도 그 금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무서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10억 원은 사용처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상속 재산으로 추정한다. 그렇다고 해서 10억 전부를 바로 과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일정한 공제가 있습니다. 규정을 보면은 2억 원 또는 20% 중 작은 금액을 빼줍니다. 예를 들어 10억을 인출했다면 20%는 2억입니다. 이 경우 2억을 빼고 8억 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는 8억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 돈이 은행에 그대로 예금으로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실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재산에도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역시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과세합니다. 즉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현금을 금고에 숨겨두고 신고하지 않는 것과 은행에 예금으로 두고 정상적으로 신고하는 것 사이에 상속세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왜 현금을 선택할까요? 바로 시간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사망 전 2년 이전에 인출된 현금입니다. 이 년보다 이전에 인출된 돈에 대해서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그 돈의 사용처를 직접 밝혀야 합니다. 즉 상속인이 설명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가 증명해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구멍이 생깁니다. 세무공무원이 그 돈의 사용처를 밝혀내지 못하면 과세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리 현금을 빼두자.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세무 공무원들은 수십 년 동안 조사하면서 쌓아온 노하우가 있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을 다 밝혀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많은 경우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단순히 현금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는 2천만 원까지만 증여할 수 있다. 이 말은 절반만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10년 동안 2천만 원까지 공제입니다. 성인의 경우는 10년 동안 5천만 원입니다. 이 규정을 이용해서 장기적인 증여 계획을 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태어났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0세 때 한 번 증여할 수 있습니다. 10세 때 한 번, 20세 때 한 번, 30세 때 한 번. 이렇게 하면 총 4번의 증여 기회가 생깁니다. 만약 공제 한도만 맞춰서 준다면 이렇게 됩니다. 2천만 원, 2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총 1억 4천만 원을 세금 없이 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멈춥니다. 세금을 내면 손해다. 무조건 면세 범위 안에서만 줘야 한다.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도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부분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왜 어떤 전문가들은 1억 5천만 원 증여가 절세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지 말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1억 5천만 원을 증여하는 것이 절세 전략이라고 말할까요?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면세 한도까지만 주는 게 제일 좋은 거 아닌가? 굳이 세금을 낼 필요가 있나? 저도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같은 질문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길게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증여할 때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10년 동안 2천만 원, 성인은 10년 동안 5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합니다. 0세 때 2천만 원, 10세 때 2천만 원, 20세 때 5천만 원, 30세 때 5천만 원, 이렇게 총 1억 4천만 원을 증여합니다. 그리고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주 훌륭한 전략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해보는 겁니다. 0세 때 1억 2천만 원, 10세 때 1억 2천만 원, 20세 때 1억 5천만 원, 30세 때 1억 5천만 원 이렇게 증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공제 금액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억 2천만 원을 주면 공제 2천만 원을 제외한 1억 원에 대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런데 초기 증여세율은 10%입니다. 즉 1억 원에 대해 1천만 원 정도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놀랍니다. 아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돈을 줬는데 10%만 내면 된다고?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핵심입니다. 조금 다른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업을 해서 1억 원을 벌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소득세가 얼마일까요? 과세 표준이 1억 원이라면 소득세율은 약 35%입니다. 지방세까지 합치면 약 38.5%가 됩니다. 즉 1억을 벌면 약 3,8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은 38%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런데 부모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돈은 10%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증여세가 높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낮은 세금이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까 예로 든 방식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총 5억 4천만 원을 자녀에게 증여합니다. 그리고 전체 증여세는 약 4천만 원 정도입니다. 즉 5억 4천만 원을 주면서 세금은 4천만 원 정도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이 돈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 받은 돈을 꾸준히 투자합니다. S&P 500 같은 글로벌 지수나 나스닥 같은 성장 시장 또는 장기적인 주식 투자에 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20년, 30년 동안 복리가 작동합니다. 0세 때 받은 돈은 30년 동안 불어납니다. 10세 때 받은 돈은 20년 동안 불어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30세가 되었을 때 자녀에게는 이미 상당한 자산이 만들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30대에 결혼을 하거나 집을 살 때 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엄청난 시드머니가 생깁니다. 시드머니가 있다라는 것은 인생에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30세의 통장에 1천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0세에 5억 원이 있습니다. 같은 나이지만 출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재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얼마를 남기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 남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자녀는 이미 50대, 60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큰 돈을 받는 것과 30대의 자금을 받는 것은 인생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모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해 돈을 번다. 이 말이 처음에는 조금 과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부모 세대의 철학이 담겨 있는 말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든 가정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1억씩 줍니까? 그런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증여라는 것은 결국 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한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꼭 1억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천만 원 대신 5천만 원을 준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제 2천만 원을 빼면 3천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그럼 세금은 약 300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 세금이라면은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금을 무조건 피하려고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전략을 세웁니다. 하지만 조금 세금을 내더라도 더 큰 기회를 만드는 것이 훨씬 좋은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세금은 단순히 줄이는 대상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부모가 평생 모은 재산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 전달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하는 과정이 바로 상속과 증여 전략의 시작입니다.